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태풍 소식 때문에 어제 여러 가지로 좀 우울했는데요. 오늘 날씨는 태풍과는 정반대로 가을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씨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늘도 굉장히 푸르고요. 전형적인 가을 날씨로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오늘 하루 이 가을 날씨의 상쾌한 만큼 상쾌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보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2588 박서연. 어머, 내가? 하긴 고객님들이 대리운전 부르면서 예쁜 서연이 목소리 듣고 집에 가야지 라고들 하셔.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박서연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월남 대통령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주,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보좌관 귄터 기욤이 모두 간첩으로 밝혀졌다. 훗날 통일이 되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언급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물론 김진태 의원은 간첩 논란 이후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간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도둑이 재발절인 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진이 어떻게 됐든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쟁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권의 언어는 여전히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국회 파행 때도 반말 논란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더니 이번 박지원, 김진태 두 의원 간의 공방에서도 격한 표현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언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에 사용되는 언어는 사용하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담겨 있어서 언어의 본래의 뜻을 벗어나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의 언어 사용은 분명 좀 고쳐야 될 점이 많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 디지털 정당 탄생에 기여하고자 한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디지털 정당의 탄생이 대한민국 최초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최초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지만 물론 이런 시도도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당이 탄생할 때마다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기존 정당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이런 발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점은 유권자들은 그것이 디지털이든 아니면 아날로그든 간에 기존 정당과는 다른 또 다른 모습의 정치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에 대한 호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경련 회장하고 경제부총리가 골프 치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이것이 정부가 전경련을 상대해 주는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면서 한 얘기입니다. 요새 전경련의 해체를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도 주장하고 있고 진보적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보수적 단체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경련의 존재가 지금 위기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 점은 전경련이 과거 자신의 행태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폐 논란은 전경련이 새로 태어나는 각오가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이익 집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전경련의 모습을 보여줘야 이런 논란이 가라앉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어제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는데, 예. 근데 한전은 누진제 폐지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의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전기료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주문했는데, 특히 전력 소비에 들어온 겨울철 오기 전에 누진제 개편을 빨리 마쳐야 된다 주장이 제기됐는데, 조한익 한전 사장도 일단은 누진제 요금 개편해야 한다 여기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누진제와 같이 시혜적 요금 체계도 징벌적 요금 체계도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6단계의 요금 단계를 낮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슈퍼 유저를 고려하면 누진제는 있어야 된다. 누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겨울철 이전에 누진제 개편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전기 사용량 확인해 보니까 여름보다 겨울이 더 많고, 그리고 전기 난방비는 저소득층 부담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보니까 36.7%, 27.3%로 훨씬 더 많이 쓰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한전 수익이 10조 원이 넘어가는데 국민 상대로 과도한 흑자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법원에 재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앙지법 민사 98 단독재판부에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집단 소송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누진제 도입 42년 만에 피고 한전을 상대로 원고 소비자들이 재판을 하는 거죠. 누진제로 인한 전기료 반환, 누진제 개편. 만약에 소비자들이 이기면은 불가피할 전망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 누진제 개편을 얘기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지금 6단계를 한 3단계로 줄이자는 거지. 그렇죠. 누진제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땐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전 측도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점은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예. 자, 삼성종합화학 등 삼성그룹의 석유화학, 방산부문 이 4개사를 인수했던 한화그룹 말입니다. 예. 삼성 측의 자산평가를 잘못하고 넘겼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예,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한화가 삼성으로부터 물건을 잘못 샀다라는 거죠. 2014년 11월 1조 9천억 원이라는 돈을 주고 삼성의 석유화학, 방산 분야 인수체계라는 주식 매매 계약에서 실제 자산과 가치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예. 8월부터 보상 조정하고 있다는데 그게 한 800억 원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11월 전까지 양측 간의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면은 진행되지 않으면은 이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간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가 삼성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1조 600억 원에 방산부문인 삼성테크인과 탈레스는 8,400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인수하고 보니까 일부가 보존 상태가 불량해서 폐기 직전에 나와 있고 또 실제로 실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부상만 가치가 과대평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더군다나 열교환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교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정부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조세 수송을
진행 중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계약할 때 이 손해가 발생해도 인수대금의 3%까지만 배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318억밖에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 계약을 했습니다. 방산 부문과 화학 계열이.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318억보다 더 늘어날 수 커질 있다.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하나그룹이 삼성과의 빅딜을 통해서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산가치 차익 보상을 요구하고 나선 거는 자칫 M&A 과정에 계약 위반 사실을 묵인했을 경우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어제 그 태풍 차바 때문에 예.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지금 가동 중단이 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게 수도권은 정말 날씨 모르고 그냥 그렇죠. 지나갔는데 예. 이게 제주도부터 어제 전화를 해보니까 통화도 안 되더라고요. 예. 다 끊어지고 거문도, 거제, 부산, 울산 차를 거치면서 강수량 100mm 이상 육박하는 폭우, 예. 초속 50m 이상의 거친 바람을 일으키면서 생산 라인 중단하고 공장에 침수 피해 있고요. 신차들이 그렇게 태풍으로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차량에는 EQ900 같이 이제 굉장히 비싼 고가 모델도 있었다고 하고요. 대우조선 해양 옥포조선소 같은 경우는 지역 정전으로 작업을 중단했는데 심지어 대우조선 해양은 이제 일부 직원들의 자택이 또 침수가 돼서요. 조퇴시켰다라고 하고요. 삼성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STX 진해조선소도 침수 피해 발생해서 공장에서 이제 배수 펌프로 물 빼낸 뒤 다시 재가동하기도 하고 예. 하여튼 지금 남부 지역은 굉장히 피해가 큰 모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제 통합체육회, 대한체육회 회장 누가 되나 그런 얘기 했는데, 이기홍 전 수영연맹 회장이 당선됐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열렸던 이 통합체육회 초대 회장이자 40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대한체육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총 투표수 892표 가운데 294표를 얻었고요. 예. 213표를 얻은 이 장호성 단국대학교 총장을 여든 한 표 차로 제치고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예. 임기는 2021년 2월까지 4년간이고요. 이기흥 회장이 97년에 대한근대오종연맹 고문으로 체육계하고 인연을 맺었고요. 이 칸우연맹 회장, 수영연맹 회장, 체육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서는 이 재정 자립, 일자리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서 이 체육인들의 공감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왜 그걸 지금 이 회장의 당선은 의외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기흥 회장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수영연맹 회장을 맡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한 비리 때문에 이 수영연맹 임원 10명을 포함한 연맹 관계자 14명이 재판을 받고 있고요. 예. 수영연맹이 관리단체로 전락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이기흥 회장도 이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나 관리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과정에서 이 문체부와 이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과연 체육인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 투표율이 63.49%였고요. 이 총 투표수의 32.9%의 지지를 얻었는데 예. 아마도 일찌감치 체육회장을 목표로 이 조직을 관리해오면서 표받침을 읽어왔던 것이 이런 좀 어려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이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또 프로야구에서는 기아가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을 지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기아가 어제 이 삼성을 4대2로 이기고 포스트 시즌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예. 2011년 이후 5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이거든요. 어제 이기면서 이 4위 LG와의 승차를 반경기 차로 줄였습니다. 4위 LG, 5위 기아가 모두 이 2경기씩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와일드카드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4위 싸움이 정규 시즌 마지막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미국 야구도 얘기해야죠. 메이저리그에서는 어제 이 볼티모어가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토론토에 패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볼티모어가 패하면서 김현수 선수도 올 시즌을 마감했거든요. 어제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이 볼티모어가 토론토에 2대5로 패했습니다. 김현수 선수 어제 경기에서 2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했는데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포스트 시즌이다 보니까요. 이 4타수 무안타에 그쳤는데 이 말 한마디 참 기억이 남습니다.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김현수 선수 어제 패배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너무 예. 많았다는 게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참 모든 게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선수 가운데는 텍사스 추신수 선수만이 가을 야구에 남게 됐는데, 예. 예. 어쨌든 김현수 선수는 잘했죠, 올 시즌에. 예? 예, 올 시즌 잘했죠. 그리고 잘했다는 말보다는 잘 버텼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거든요. 모든 건 버티는 거예요. 예. 예. 시즌 개막 전에 볼티모어 구단이 김현수 선수를 마이너리그로 내려보내려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버티면서 김현수 선수 이 서러운 세월을 보냈고요. 예. 홈구장 첫 경기에서 선수 소개할 때 홈팬들로부터 야유를 받게 됐습니다. 기어이 홈팬들의 야유를 박수와 환호로 바꾸어왔고요. 올 시즌 95경기에서 타율 3할 1위, 홈런 6개, 22타점을 기록했는데 예. 이 출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음에도 3할 타율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이죠. 축구대표팀이 카타르하고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전 3차전 치르는 날이요. 그죠? 예. 오늘 관전 포인트 딱 한 가지 꼽으라면 어떤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오늘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거든요. 네. 딱 한 가지만 본다면 역시 선제골입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 이 카타르의 침대 축구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역시 앞서 나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카타르가 수비 위주의 역습을 준비한다면은 우리가 선제골을 넣어야지 이 카타르로 하여금 그네들이 준비한 경기를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 카타르가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플레이에 나서게 되면은 우리로서는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한번 봐야죠. 또 이거 오늘 몇 시부터예요? 8시? 섭습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전병서입니다. 강원도 홍천에는 소매공리라는 활기찬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는 악취마을이라 불리면서 사람들이 꺼리던 곳이었는데요. 하수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기피시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되고 난 뒤부터입니다. 기피시설이 있던 자리에 태양광,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시설을 만들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친환경은 더 가까이, 환경오염은 저 멀리,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꿀
골프 장갑도 지맥스. Gmax. 등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좋은 집은 좋은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좋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좋은 마을이 됩니다. 고층 한간 조망 테라스 하우스로 1차부터 인정받은 다산 신도시 대단지 브랜드 타운. 다산에서 좋은 마을 금강 펜테리움 리버 테라스 2차입니다. 1899-5733 금강주택 10월 오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부터 다이어트다. 뭐 다 이런 다짐들 많이들 해보셨죠? 예, 거의 습관적으로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진짜 날씬해지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다양한 이유로 살 빼려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말이에요. 근데 탄수화물 줄이고 고지방으로 식사는 이 다이어트법이 화제입니다. 옛날에는 이거 황제 다이어트라고 했는데요. 보통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지방 다이어트가 체중 감량에 효과적이고 오히려 건강해지기까지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고도일 병원의 양준상 진료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양준상입니다. 예, 진짜 고지방으로 식사를 해도 살이 빠지는 모양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기존의 사람들이 탄수화물과 설탕 등을 과잉 섭취하고 있으면서 인슐린 과잉 섭취 상태에 있습니다. 즉 인슐린 과잉 상태에 있다는 말은 우리 몸이 저장 상태에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모드의 스위치를 계속 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어떤 칼로리가 들어와도 계속 몸에 저장을 하고 축적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반대로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저장 스위치가 꺼지고 이제 주로 들어온 칼로리들을 대부분 연소하게 되는 그런 스위치를 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오히려 켜게 된다.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먹고 살이 빠지는 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살은 네. 빠지는데 네.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으로는 단기에 첫 1, 2주간의 약간의 감기 증상 혹은 뭐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몸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만성 알러지를 유발하는 유제품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각각에 대해서 알러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이런 성분을 제외한 지방 음식으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요, 일각에서는 뭐냐면, 지금 이 뇌 같은 경우에요. 네. 특히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뇌세포, 특히 이제 네. 포도당이 필요한데, 뇌세포에는. 예? 네. 근데 이 포도당이 부족하게 되면, 케톤이라는 게 계속 만들어져가지고 쌓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케톤을 썼던 뇌세포도 버티기 힘들어져가지고 결국 이 뇌세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뇌세포에서 이제 포도당이 적은 상황에서는 뇌 에너지의 70%를 케톤으로 쓰게 됩니다. 나머지 30%만 포도당으로 쓰게 되는데요. 케톤은 그 자체로서 항산화 효과가 있고 케톤을 에너지로 쓴다고 해서 뇌세포에 전혀 부작용이 생기지 않으며 아주 좋은 뇌 발달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에서 예. 학원생들에게 케톤식을 제공하고 그래서 학원생들의 성적이 오르고 6개월 동안 공부할 거를 한 달 동안 다 배울 수가 있는 이런 경험들을 책으로 낸 예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황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이거 황제 다이어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불면증에도 시달리고 뭐 이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은 뭐 그 다이어트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뭔가 맞지 않는 성분을 드셨다거나 한 경우에는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예를 들어 유제품에 맞지 않았다면 유제품을 끊고 다른 지방식을 하게 되면 예. 다시 머리가 다시 나게 됩니다. 저기 직접 하시죠. 의사로서도 이 다이어트 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지셨어요? 한두 달 사이에 10kg가 빠졌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무게 자체가 굉장히 적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뭐 본인은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으셨고요. 예, 제가 겪는 부작용은 그러면은 없습니다. 어떤 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식단을 짜셔가지고 이 황제 다이어트를 하셨어요? 고지방 다이어트를? 굉장히 간단한데요. 예. 일단 설탕을 거의 끊다시피 하고 예. 그다음에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의 양을 50g 정도로 유지한다. 이런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0g이면 밥을 주면 밥을 한 3분의 2 공기 정도 되고요. 하루에 섭취하는 게 3분의 2 공기. 예, 그거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 나중에 몸이 적응이 되고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고 체중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100g을까지 늘려볼 수가 있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날은 조금 많이 먹었다 싶은 날은 뭐 150g까지도 150g이면 밥 2공기가 되고 혹은 그 이상 먹는 날이 있어도 다시 원래 식단으로 금방 돌아가면 또 몸이 적응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과 설탕의 과다한 섭취가 장기적으로 됐을 때 문제이지 이렇게 가끔씩 한번 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요요 현상 같은 거 없나요, 이거? 네, 요요 현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칼로리를 적게 먹는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적게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적게 먹고 하게 되면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듭니다. 기초대사량이 줄어들고 그럼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원래 칼로리로 돌아갔을 때 줄어든 기초대사량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살이 찌는 현상을 요요라고 하는데요. 예. 고지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초대사량이 전혀 줄어들지가 않고 오히려 몸에서 열이 나고 네, 이렇게 손발이 따뜻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지 않고 애초에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고 그러므로 인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 칼로리를 섭취했던 게 다시 올라가면서 오는 요요라는 것은 없고요. 다만 탄수화물을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도일병원의 가정의학과 양준상 전문의였고요. 자, 이어서 고지방식 다이어트에 반대하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시죠. 강남 베스트 클리닉의 이승남 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뭐가 문제라고 보십니까? 고지방 다이어트? 일단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이제 입증된 가장 좋은 식단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을 갖다가 탄수화물 한 55에서 60%, 단백질 20에서 25%, 지방 15% 정도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꼭 필요해요. 근데 특히 탄수화물이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 두뇌 세포하고 적혈구하고 심장세포는 1차 에너지원이 포도당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탄수화물이 꼭 필요한데 또한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같은 것도 부족한 고지방식만 할 경우에는 어차피 이게 뭐 영양 불균형을 갖다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다이어트를 한다고 우리가 단백질을 먹지 말라는 거 아니거든요. 단백질을 꼭 먹게 합니다. 우리가 계란 2개 먹고 뭐 수육도 먹고 닭가슴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황제 다이어트 비슷한데 황제 다이어트 만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애킨스거든요. 그 애킨스 박사가 나중에 심장병으로 죽은 거 아시죠?
근데 이게 황제 다이어트가 맨 처음에 시작된 게 이 간에 의한 뇌 발작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황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이제 그 수분의 양이 줄어들게 돼가지고서 예. 그래서 단시간에 빨리 빠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평생 동안 이걸 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게 식이섬유가 굉장히 필요하고 고지방 지방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식이섬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변비도 생길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올해 초에 항상 난리가 났던 거 있었죠. 왜 붉은 고기 100g 이상을 계속 먹게 되면은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다른 암이 굉장히 잘 생길 수가 있다. 이런 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단기간 잠깐 하는 거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꾸준히 몇 년 동안 간다는 거는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 않은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뇌세포 말씀하셨는데 포도당이 없으면 케톤을 쓰는데 케톤을 쓴다고 그러는데 케톤이 뇌세포에 좋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케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1차 에너지원 아니죠. 예.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당이 1차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에너지원, 2차 에너지원, 3차 에너지원 다 있거든요. 예. 에너지원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쉽게 해서 포도당이 모자라면 지방으로 해서 케톤을 쓸 수 있지만은 포도당이 모자라면 또 단백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게 뭐냐. 모든 사람한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먹다 안 맞으면 요구르트 먹다 안 맞으면 딴 거로 바꾼다. 예. 근데 그거보다는 여태까지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그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근데 죄송하지만 막 헷갈려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탄수화물을 전혀 안 먹는 게 아니라, 예? 하루에 밥 한 3분의 2 공기 정도를 나눠서 먹는다. 이거 부족한 거예요, 탄수화물? 아니죠. 그거 되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거 다이어트 할 때도 탄수화물을 먹는데 좀 적게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 또 뭐가 발표된 게 있냐면, 올해 미국에서 발표된 게 있어요. 같은 다이어트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칼로리가 있는 걸 갖다가 지방 칼로리 갖다 500칼로리를 지방으로 줄이는 거하고 탄수화물로 지방 칼로리를 500칼로리 줄이는 거하고 어느 게 효과가 있냐를 갖다 미국에서 실험을 해봤어요. 6개월 동안. 해봤더니 지방을 줄이는 게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더 좋다. 또 우리가 탄수화물은 어느 정도 먹고 단백질도 먹지만은 지방 쪽은 암만 해도 우리 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3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환자 이걸 다 따라할 수 없냐 이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따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왜요? 왜? 그만큼 영양 불균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불균형이 오면 몸이 못 버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쉽게 해서 고지방 그거 다이어트를 하는데 이걸 하게 되면 포만감이 많이 생기거든요. 단백질이나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암만해서 다른 걸 덜 먹게 됩니다. 채소라든지 이걸 덜 먹게 되는데 왜냐면 탄수화물을 하게 되면은 과일도 안 먹고 이렇게 안 먹게 되면은 그쪽에 있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많이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또 따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자연주의 식단이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뭘 많이 먹고 살았죠? 곡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곡식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게 자연주의가 아닌 식단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채식 위주하고 해주로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자연주의 식단이기 때문에 고지방 다이어트 하는 것은 자연주의 식단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은 다이어트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글쎄요? 제가 사실 탄수화물 섭취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자, 우선 이 한미약품 얘기 잠깐만 해보죠. 이거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에 대해서 이 말들이 많아요. 예. 이 어떤 얘기인지 일단 정리부터 해주시죠. 기업이 정보 공시를 잘못해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본 사건인데요. 예. 고의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런 어떤 논란이 지금 가열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목요일 하루 동안에 한미식품에 두 가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예. 하나는 1조 원 상당의 신약 개발 기술을 미국에 수출했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독일에 수출한 8,500원 상당의 신약 이제 개발 기술에 이제 계약 해지 통보가 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정보가 오면은 즉각 다 이제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 이제 미국에 수출한 것은 이제 4시 30분에 알려졌고요. 독일에서 해지 통보가 온 것이 저녁 7시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나중에 독일에서 들어온 계약서 해지 사실을 그날 공시를 안 하고 그 다음 날 9시 29분에 했다 하는 것인데요. 증권시장이 9시에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29분 동안은 독일에서 온 그 정보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권시장의 체면은 이제 엄청 뛰다가 그 사실 밝혀지면서 30분 동안 20%가 폭락하는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이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 독일에서 온 이 정보를 회사가 일부러 늦게 공시한 것 아니냐. 이래서 투자자들이 손해본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여기서 그 정보를 다른 사람 내부 거래자들한테 주어서 그 사람들 폭리 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지금 뭐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직원이 카톡으로 내부 거래자들한테 줬다 이런 또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아마 그 진상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한미약품 하면은 과거에 얼마나 그 대단한 기업이다. 한옥물만 팠다. 성공했다. 이 기술 수출 신화 이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흔들리게 생겼다는 그런 어떤 참 큰 문제점도 발생을 했네요. 예,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타격을 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독일에 수출한 신약 개발 기술이 실패다. 이렇게 되니까 다른 기술 수출한 것도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무리 나쁜 정보라도 정보가 나오면은 기업은 그 정보를 즉시 시장에 공시하는 것이 그 상장 기업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이걸 안 했다 하는 얘기는 이건 한미약품 믿을 만한 회사가 아니다. 이런 어떤 불신감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미약품 기술은 실패 확률이 높은 것이 아니냐.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뭐 심지어는 주가 조작까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국제 시장을 무대로 해서 신약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제1의 제약회사 한미약품으로서는 뭐 상처가 상당히 있는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요. 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중도에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에 수출한 기술이 실패한 것도 별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독일 회사가 이것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은 다른 회사가 먼저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미약품 기술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차상 좀 듣다 하면 그런 얘기인데 그런 거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정보 공시 잘못 때문에 완전히 한미약품 기술 이거 믿지 못한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공시제도 이거의 문제는 없어요? 있습니다. 예. 현행 공시제도를 보면은 기업이 새로운 정보가 있을 때 24시간 안에 시장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증권시장은요. 1분 1초를 다룹니다. 그래서 24시간이면요. 몇 개 종목 가격이 폭락가서는 물론이지만은 아예 증권시장 자체가 붕괴하는 그런 사고가 터질 수 있는 긴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허점이 있는 거죠. 그 한미약품 기술 수출 뭐 호재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미약품 신화라는 건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된 거는 아니겠죠. 이게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신화는 한 기업이 이룬 우리나라 경제 기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닌데요.
신약 개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바닷속에서 뭐 진주를 찾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성공 확률이 0.02%도 안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투자 자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웬만한 기업 아니면 투자가 힘들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발 기간이 엄청 길다는 겁니다. 예. 보통 신약 개발을 성공하는 거 보면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웬만한 기업은 감히 이제 여기 시작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신약 개발을 한미약품이 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장을 지금 뭐 흔들다시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미약품이 무려 9조 원어치의 기술을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보면 뭐 정말 대단한 그런 이제 신화죠. 그래서 이렇게 한미약품 이런 기적을 뭐 이룬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임성규 회장의 벤처기업 정신, 그건 아무도 못 말렸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했다는 건데 지난 15년 동안에 연구개발을 9천억 원 정도 했다는데 매출 금액의 10% 이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경영이 이제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기술 신화 이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공시가 늦었다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기업도 배워야 되는 측면은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 지금 경제로 보면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야 경제가 도약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인적 자원 그리고 높은 교육열 그것이 거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국제 경쟁력을 다시 되찾아서 선진국 경제가 되려면은 교육을 창의적으로 해라. 그리고 인적 자원을 이제 고도로 훈련시켜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게 해라. 그래서 수많은 기업가들을 배출해서 여기저기서 벤처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일어나게 하라. 뭐 이것이 지금 우리 경제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한미약품은 뭐 어떻게 선도적인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50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을 한 거 보면은 뭐 현대 정주영이라든가 삼성의 이병철이라든가 대우의 금우정 같은 몇몇 기업인들이 모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여기에 자신은 굶어도 자식은 가르친다 하는 헌시적인 부모들의 교육 이것 때문에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제 성장이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의 구도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수많은 지식인들이 창의적인 그런 어떤 연구를 해서 산업혁명을 이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한미약품 같은 그런 기업들을 좀 다른 기업들이 닮아서 정말 너도나도 뛰어드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이 경제가 살아나지 지금처럼 뭐 교육 이렇게 그냥 획기적으로 제품 찍어내는 것처럼 하고 그다음에 뭐 공부 잘하면 의대 가라 법대 가라 뭐 그런 어떤 분위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신화도 만들었는데 신뢰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경영은 기술 개발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시장의 신뢰입니다. 그래야 결국 그 회사 물건 믿고 사고 또 투자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미약품 기술 개발에는 뭐 열심히 노력했는지 모르지만은 시장과 소통하고 시장의 신뢰를 사는 데는 실패했다. 최소한 그런 면에서 보면 제도적인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면에서 이제 한미약품은 잘못된 거 솔직히 시인하고요. 이렇게 고치겠다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새로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사태가 정부나 기업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예, 경제 발전의 영혼은 기업가 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은 죽다시피 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 보면은 뭐 수백조 원의 현금 쌓아놓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 발굴한다. 청년들 우리가 고용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좀 발휘해달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미약품의 기업가 정신은 우리가 높이 이제 배워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연구개발 투자 우리가 전적으로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골목상권을 침범한다거나 경영 세습한다거나 그런 데 쓰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미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대대적으로 해라 하는 것이고요. 정부도 정말 새로운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라는 차원에서 교육제도라든가 뭐 공시제도라든가 뭐 기업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어떤 좀 계기가 돼야 경제가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정신을 이제 차리고 뭐 시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와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하루, 그래서 여러분의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